저는 서울여자대학교 김명주 교수입니다. 어제 수업이 늦게 끝나서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호텔에서 잤습니다. 한 2시쯤 잠 들었는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엄청 와서 아침 5시쯤 깨서 이제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탁 내렸더니 발목에 물이 찰랑 찼습니다. 호텔 제 방 전체가 물에 잠겨서 제가 이제 모처럼 스위트룸에 들어갔는데 스위트룸이 이렇게 테라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선베드까지. 그게 이제 물이 다 찼는데 이 드레인이 막히는 바람에 넘쳐서 방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보면서 야, ESG 약해 하니까 첫 번째 환경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이제 호텔이 비상이 났습니다. 제가 3층 했는데 1층까지 막 물이 다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오늘 저녁에 올라갈 거니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2시에 모든 비행기가 다 캔슬됐다고. 그래서 이제 야, 이 환경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뚫어야 되냐. 내일 봤더니 내일 비행기 다 올 매진.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을 이제 강의 끝나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시간은 제가 볼 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널널한 시간이 됐고요. 제 아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번에 조금 고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느낌에 고생할 것 같대요. 아침에 전화했더니 거봐 그러더니 여성의 직관력은 무시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AI는 이제 이번 아마 세션 주제가 디지털 기술인 것 같고 앞에 우리 신 대표님 너무 잘하셔서 볼 때마다 내 거는 주눅 들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필드에서 워낙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대학에 있고 또 AI라는 기술 자체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고 떠오르는 거라서 AI 없이도 ESG 평가하는 게 너무 골치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 이제 AI까지 한몫을 해야 되는 거여서 요즘에 이제 AI에서 특히 ESG와 연관돼서 어떤 트렌드가 있나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ESG 평가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주제를 주셨는데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경영, ESG 경영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업무에서 이제 AI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AI를 포함해서 하는 모든 경영도 그 자체도 평가 대상이 되는 거라서 AI에 의해서 경영이 바뀔 때 ESG 평가에 대비해서 뭘 고려를 해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ESG 평가할 때 AI를 또 활용하는 거하고 주제가 좀 약간 다르지만 둘 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ESG 경영에서 AI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흔히 이제 AI는 뭐 이제 시작하는 기술이고 미래 기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기성세대일수록 아마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AI 역사가 벌써 70년 컴퓨터랑 같이 됐고요. 한 2번 정도의 겨울기를 거쳐서 보통 이제 하이퍼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지 않은 기술의 추세를 따질 때 AI는 이 하이퍼그래프가 3개가 겹쳐 있습니다.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시작하고 떨어질 때 되면 또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고요. 제가 경영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현재 AI의 접목을 하고 있나 봤더니 보니까 거의 다 뭐 ERP도 요즘 AI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이제 사람 인사 쪽 신입 직원 뽑는 거라든지 뭐 평가하는 것도 AI가 다 들어와 있고요. 기업의 보안, 그다음에 기업의 평판 관리, 그다음에 경영 자료를 추출하고 또 하는 부분들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고객 대상으로 보통 컨택트 센터라고 그러죠. 우리는 고객 센터라고 하는데 그 CC라고 하는 부분도 요즘 AI 챗봇들이 많이 동원돼서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벌어지면은 평판에서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 챗GPT가 나오니까 이제 모든 은행이나 뭐 보험사나 이런 데서 이 챗봇 서비스를 챗GPT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AI는 현재 기술입니다. 현재로서도 ESG 평가할 때 이 기업에서 AI를 지금 경영에서 어떻게 쓰고 있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고 그럴 때 그 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거버넌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평가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은 산업 영역 가운데 특별히 금융 분야, 사실은 제가 그 KB금융그룹의 경영 자문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로 AI 도입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임원진들 강의하는데 이렇습니다. 현재 여기 금융 분야라고 하는 부분이 KB입니다. KB금융그룹 전체,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포함한 KB그룹 전체에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AI를 쓰고 있는 업무가 51가지인가
이미 쓰고 있는 게 50가지가 넘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분석을 하면서 크게 이제 AI를 쓰고 있는 걸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I가 뭔가를 식별해내는 겁니다. 식별해내는 부분들인데, 식별해내는 거 지금 보니까 굵직굵직한 게 한 7개 되죠. 예를 들면은 사기, 뭐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요즘 이제 AI로 금융감독이랑 같이 저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거래 탐지, 보통 본인이 거래하는 건지 사기성인지 이런 것도 탐지도 AI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분증 집어넣으면 신분증 가지고 판별을 하죠.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AI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혹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제 오남용하지 않는지도 AI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창구 같은 데도 카메라가 이렇게 봐서 얼마나 혼잡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들, 투여하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도 쓰고 있고요. 많이 이제 금융 감사에 대비한 부분도 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류 예측하는 건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고객들한테, 특히 기업 고객이나 개인 고객한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고객들의 신용 평가를 해서 분류하고 그거에 따라서 차별적인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이미 AI를 도입해서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자기 은행의 이탈 고객, 이 사람이 이탈할 것 같다 그러면 이탈 고객을 미리 AI로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쓰고 있습니다. 기타 이제 뭐 기업 여신에 관한 부분들도 하고 있고, 또 자산 내용들을 특히 이제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측 같은 걸 해냅니다. 그리고 소비 패턴도 하고 있고, 또 직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입 직원 채용이나 승진에 A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용 뭐 생성형 AI인데 이게 이제 챗GPT와 같은 거죠. 실제 직원을 대신해서 AI가 뭔가 아웃풋을 제시하는 건데,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게 챗봇이나 콜봇, 뭐 금융비서 등등이고요. 금융상담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회의 같은 거 하면 회의록을 이제 글씨로 저장한 다음에 그걸 다시 공유하는 시스템 등등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뉴스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검색을 통해서 전체 글로벌 뉴스를 검색해서 요즘에 이제 금융의 어떤 동향 분석이나 요약 같은 걸 해서 시장 심리 분석하는 데 AI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내 기업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실제 인사 관리에서 AI를 많이 쓰고 있어서, 밑에 보시면은 The Little Annual Employee Survey Report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 5월달에 그러니까 뭐 가장 최신 겁니다. 최신 건데 실제 이제 미국의 케이스입니다. 미국 기업에서 AI를 얼마만큼 지금 활용하고 있느냐, 또 활용할 계획인 거냐를 물어봤는데, 뭐 미국 기업의 거의 뭐 70%는 AI를 활용 중이다, 이미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특히 많이 쓰는 부분들은 서류를 판별하거나 인사 관리에서 선별할 때, 미리 예비 심사할 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AI를 기업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이른바 거버넌스라든지, 또 거버넌스 안에 되면 성평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AI가 사용하고 있는 기업도 모르게 차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2016년부터 AI를 써서 신입 직원을 서류 평가에서 선별하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여성 지원자여서, 이분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마존 자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학습된 데이터 안에 편향성이 있어서 여성을 결국은 차별한 게 나타났다. 그래서 3년 만에 폐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나라 대기업의 한 60, 70%가 AI 면접을 합니다. 비대면 때문에 면접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면접하는 부분들에 있어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 알려달라고 사실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알려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AI 또 특성이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뭐 우리나라에 보통 4개 기업이 AI 면접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한 개 기업이 거의 뭐 한 90% 독과점처럼 쓰고 있고, 보시면 이제 실제 한 7단계에 걸쳐서 AI 면접을 합니다. 뭐 자기소개 실제 말하는 것부터 시켜서 그 말하는 거 표정 같은 거 AI로 다 검색을 해서 저 사람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떨고 있는지 다 검색해냅니다. 맨 마지막에 일종의 인적성 검사까지 다 해서 이제 대화하는 부분들까지 검색을 해서 이제 임용의 어떤 자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지원자들의 선택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는 주어지지 않고요. 뭐 제가 LG 만약에 면접하는데 나는 사람한테 면접하고 싶어.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이러겠죠.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보면 그게 이제 당장은 그 회사의 지원자지만 결국은 고객이 되고 다른 형태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면 그에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평판 쪽을 이제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보통 글로 많이 좋고 나쁨을 평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글로 쓰여진 기업에 대한 평판을 다 긁어와서 그거를 이제 정량화합니다. 정량화해서 이 기업에 대한 거버넌스라든지 평판이나 뭐 도덕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저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불공정하다. 이 기업은 굉장히 차별과 편견이 있다. 뭐 그런 이미지를 주면 결국 ESG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사관리에서 AI를 사용할 때 보통 많이 하는 부분들이 AI를 활용할 경우에 당사자한테 먼저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얘가 공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3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룰이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주 단위로 연방까지는 가지 않고 주 단위로 이런 AI를 인사에 사용할 때 지켜야 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주가 상당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도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직 확정은 돼 있지 않고요. 이게 알고리즘 보통 어카운터빌리티 액트라고 그래서 책임성에 대한 법안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주정부에서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영상 면접하는 거에 대한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뉴욕시 같은 경우는 아주 이렇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모든 기업 AI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면접 툴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성 평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는 법을 아예 만들어 놔서 이제 이미 이번 달부터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이 없어. 제가 이제 앞에 잠깐 방송에서 가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면접 보고 나서 떨어지면 어떤 학생은 5번 떨어졌대요. 근데 그 지원하는 회사마다 다 똑같은 툴을 썼나 봐요. 같은 스타일로 5번 면접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도 자기가 답답해서 기업한테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기업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개발한 게 아니니까 외주져서 가져온 거니까.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사람 면접보다는 공정하지 않을까요?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 면접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이 포도당에 정의가 있다고 배부르면 후하게 면접을 주잖아요. 그래서 점심밥 먹고 나면 면접 합격률이 높아지고 아침에 특히 일바로 1등으로 보는 친구들 항상 불리한데 줄 잘 서야 되죠. 그런데 이제 AI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AI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 제가 이제 이게 어느 기업인데 똑같이 쓰는 기본 모듈이 있고 돈을 내서 개발하는 모듈이 있는데 이 돈을 내서 개발하는 모듈이 큰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렇습니다. 특정 회사가 자기네 회사에 맞는 인재를 뽑아달라고 AI를 훈련을 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인적성 문제 같은 경우는 수백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 인적성 문제를 자기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한 1000명을 뽑아서 먼저 풀게 합니다. 먼저 풀게 한 다음에 그 답을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신입 직원 대상자가 같은 인적성 문제를 풀게 해서 이미 학습된 1000명의 데이터에 근접한 사람이 합격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LG면 삼성면 뽑겠다는 거죠. 이제 그걸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는 뭐 망하든 흥하든 내가 우리 사람 뽑아서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고용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10년, 20년 전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쓰겠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지금 법으로도 전혀 컨트롤되지 않고 있어서 만약 ESG 평가할 때 AI를 써서 내지는 뭐 그거 크게 보면 인사평가나 고용에 있어서 공정하냐 이 기업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고객을 상대로 하는데 고객의 신용등급 평가할 때 공정하게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차별을 두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영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누적된 데이터가 ESG 평가에서 불리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올해 올해 초죠 1월달에 인사 노무편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사 지원자의 권리 보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빨간 줄로 제가 인공지능 등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채용 전형을 진행하려는 경우는 하고 단서 조건을 덜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뭐 가이드라인은 뭐 일체 규제라든지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연성법이라서 가이드라인도 무시를 못하죠. 특히 정부 같은 데서 만든 가이드라인은 저런 평가할 때 평가 기관들이 참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2월 14일쯤에 대해서 이 과방위에서 인공지능 법안이 이제 그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뭐 여야가 거의 합의돼서 올라갔던 거라서 아마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얘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안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윤리적인 측면들 신뢰할 수 있는 AI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ESG 경영할 때 AI를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경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도입하죠. 그래서 이 AI를 도입하면 일종의 이제 그 전에 디지털 기술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거나 평가하거나 뭐 ESG 경영이나 ESG 평가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도 개인처럼 AI 리터러시를 따집니다.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느냐, 뭐 잘 사용한다는 의미가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자기들한테 적합한 형태로 사용하느냐는 부분들을 이제 따져서 요즘 이제 ESG 경영에 있어서 AI 리터러시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보통 만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제 AI 하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가 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레이라고 나와 있죠. Responsible AI 팀이라고 그래서 레이라는 팀을 둬서 사회적인 책무성을 기업이 충분히 하면서 AI를 도입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챗GPT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 할 때 항상 이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레이 팀이 바로 대응을 해서 인공지능을 재학습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강화학습을 시키거나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기본적인 윤리나 철학들을 처음부터 틀을 잡아놓고 또 주어진 여러 가지 법령이나 가이드라인들을 잘 따르는지 준수를 하고 또 기업의 평판도 관리를 특히 이제 이런 웹상에서 어떻게 평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ESG 평가에 대비한 사전 평가를 합니다. 사전 평가를 하고 예측도 하고 현황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뭐 아시겠지만 워낙 IT 기업이고 여기도 지금 챗GPT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뭐 구글을 잡으려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아까 그 평가 지표 가운데 보면 모건 스탠리께 굉장히 많이 유명하고 많이 쓰인다고 그랬는데 이 모건 스탠리 캐피티 인터내셔널 그 지표를 계속 5년 동안 이게 아마 한 7등급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AAA 최고 등급을 5년 동안 받았는데 이 안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바꾸는데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뭐 여러 가지 한 5가지 영역을 AI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일종의 사회적 봉사와 책무를 하고 있고 뭐 마타 아틀랜티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쇼업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 모건 스탠리로부터 ESG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저런 부분들이 기업의 책무성, 사회적 책무성, 거버넌스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인바이러먼트 쪽에 특히 AI를 많이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평가를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도 AI를 활용해서 그렇게 평가에 대비한다면 상당히 좋은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제 국민은행에서 했던 경우인데 국민은행도 처음으로 이제 AI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 이제 오른쪽이 AI 윤리 이제 기준입니다. 7가지. 그래서 모든 KB금융그룹에서 AI를 도입할 때는 7가지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법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 법은 우리나라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법은 아직까지는 지능이 우선입니다. 산업진흥이 우선이고 규제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월 14일 날 법안 소위원을 통과하고 나서 보름 뒤에 우리나라 시민단체 한 15개 시민단체가 법안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윤리와 규제가 우선이야지 왜 지능이 우선이냐? 결국은 우리 그럼 ESG 평가를 비롯해서 윤리적인 경영을 뒷전이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태클을 걸었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 의원분들이 시민단체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회의에서는 좀 수정해서 다루겠다. 이제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수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AI를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도입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잘 준비해서 나중에 그게 본인들이 안전하게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나 이런 자료 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ESG 평가할 때도 같이 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검증과 인증 제도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ESG 평가할 때 인공지능이 또 다른 키워드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인공지능 활용하는 거에 대한 평가들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워낙 많아지니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또 하부에 다른 인증 제도가 있으면 뭐 이런 이쪽의 인증을 받으면 ESG 평가에서는 그냥 그걸 인용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검증 인증 제도가 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런 것들 ESG 평가에서 그냥 하부에서 아웃소싱해서 인용할 수 있는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럽연합은 저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도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이제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TISD에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TTA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AI를 도입해서 경영에 활용하려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서고, 이런 지침서는 결국은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탈바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이제 평가를 받을 때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오라클에서 올해 초에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및 사회적 공헌에 있어서 이 ESG 활동으로 살펴본 AI 가능성과 역할, 이게 설문지 제목입니다. 설문지 제목이고요. 실제 많은 뭐 15개국의 이제 CEO만 10,000명 가량을 넘게 이분들한테 질문해서 답을 얻었고요. 이제 밑에는 이제 실제 그 리서치를 했었던 대행 업체입니다. 설문 결과에서 뭐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 이제 AI 때문에 물었던 건데, 일반적인 ESG 평가에 관한 CEO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같이 설문을 했거든요. 첫 번째, ESG 평가가 너무 어렵다. 이걸 평가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게 91%의 대표들이 대답을 했던 부분인데, 특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체인이잖아요. 뭐 관계사 앞에 이제 제휴사 관계사의 ESG표를 본인들이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평가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신뢰성하고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 거라서 막상 근거 데이터를 뽑으려고 하다 보니 정량화된 게 너무 적다.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정량화 시키려면은 아까 뭐 탄소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등가 변환을 시키는데 그 등가 변환을 하는 것 자체도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가를 위한 이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게 엄청난 시간이, 특히 수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뒷단에 가면은 그럼 이런 ESG 평가를 해서 AI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93%가 AI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있는 분들이 AI의 장점들, AI를 ESG 평가에 썼을 때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이제 뒤에 퍼센트가 나와 있지만 그냥 그 전에 수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긁어오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할 때 그래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과거의 데이터만 끌고 와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학습을 하다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ESG 평가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우리 기업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 있는 AI, 그런 아까 예측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I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데이터 수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평판도의 대부분이 비정형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구라든지 글이라든지 기사라든지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상에 보면 어느 한 사건이 벌어지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죠. 또 그걸 사람들이 퍼서 날라서 재생산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방대한 뉴스를 평가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연 언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NLP 이제 뭐 챗봇 같은 게 NLG 제너레이터 하는 거라고 하는데 NLP하고 NLG를 사용을 해서 요약하거나 아니면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된 걸로 뽑아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가 듬성듬성이 있습니다. 듬성듬성이 있으면은 보통 평가 데이터가 한쪽 파트에 몰려 있고 한쪽은 데이터가 적으면 보통 이제 균질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흔히 이제 데이터 마사지가 들어가잖아요. 마사지 들어가는 거를 못 믿게 마사지를 하거나 보통 우리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데이터만 끄집어내서 채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AI에 보면은 보통 겐이라는 게 있습니다. 겐이라는 모델은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제 두 구간 사이에 가장 유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간들을 연속적으로 보관법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기법 중에 하나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를 사용하면 부족한 데이터를 신뢰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정제하고 걔를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부분도 잘할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막상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는데 그 데이터가 평가하기 전에 오염될 수도 있고, 평가의 단계 드러나서 그 뒤에 오염될 수도 있는데, 그 오염되는 부분들이 의도적인 걸 수 있고 또 의도적이 아닌 거일 수도 있다. 우리 앞에 기업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seamless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데이터를 딱 확보해서 평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특히 인터넷상에서 있는 데이터들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고 내지는 갑자기 내용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근거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얘가 실제로 평가할 단계 가지고는 전혀 다른 데이터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형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거나 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보호하는 부분들도 필요한데, 이게 AI 보안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뭐 해커들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빼가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평가받을 때 신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 보호에 관한 연구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 있고요. 실제 이제 AI를 활용을 해서 평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센스폴리오도 있고, 그다음에 아라베스크, 그다음에 램리스크, 이 세 개 기업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위에 있는 센스폴리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 언어 처리를 해서요, 인터넷상에 있는 그 수많은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한 150개 정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 2만 개 이상의 기업한테 이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당신네 기업이 ESG 평가 기준 150개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뽑아주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라베스크 같은 경우도 약간 유사한데요.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언어도 한 20개 언어에 대해서 역시 웹크롤링을 해서 다 가져온 다음에, 특히 뉴스 데이터 중심으로 해서 가져와서, 그다음에 유엔의 글로벌 컴팩트에서 식별도 원칙을 가지고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기업별로도 점수도 주고 내지는 산업별로도 전체적인 통계를 내서 이제 보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램리스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50만 개 이상, 아마 지금은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문서들을 검사를 해서 각각의 대상 기업이나 이런 평가 피평 기관에 대해서 그 ESG 이벤트 상에서 평가 지표가 나빠지거나 이런 변동들이 악화되는 부분들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선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이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지금까지 많이 쓰지 않았고요. AI가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ESG 평가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 않은 것 같고, 일부 기업들이 웹 크롤링에서 마치 이제 자연 언어 처리해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처럼 해서 해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상용화된 부분들이 있고, 그거 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쓸 수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정형 상태에서의 기업의 ESG에 관련된 항목 평가는 AI만큼 좋은 게 없다. 이제 그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 말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측하고 그다음에 대비해서 방향을 세우거나 정책을 세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연구인데 이게 이제 ESG 평가가 아직도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이 있죠.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ESG 평가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는 새로운 연구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 이제 PwC라고 아주 유명한 국제적인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이것도 통계 중에 하나인데,
이 평가 시뮬레이션, 우리가 ESG 평가를 얼마나 잘 받을지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 AI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게 더 객관적이고 훨씬 더 빠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AI를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97%나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제 트렌드고요. 트렌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ESG 평가에서 AI를 활용하는 부분들은 좀 더 큰 포션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지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 평가 대상이 되는 ESG 경영 자체도 요즘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이 AI를 ESG 평가에 대비해서 원칙을 세워서 하고 또 평판 관리도 하고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